고맙습니다. 너무 넓어서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세요. 사실 한 가지 얘기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요새 아무리 통신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낸 그 자료가 어떻게 중간에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아마 잠자기는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없는 가운데 해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미국에 있든 여기서든 파워포인트를 별로 싫어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연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없어져서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선 양해를 좀 구할게요. 네.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충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21년 정도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7년 전에 미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학생들과는 뭐 상당히 오래 제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잘 좀 아는 편이고, 미국 대학은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새로 가서 한 7년 정도 관찰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두고 또 여러분의 좀 더 관심이 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대학을 다녀야 되나, 이런 얘기를 간단히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을 비교해서 볼 때 나타나는 이 학습 과정에서의 그 태도라든가 학습 활동에 대한 어떤 차이점, 이런 거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심이 많을 테지만 이 대학 생활 중에 애정관, 애정 생활, 이것이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막연한 얘기인데 좀 얘기를 하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파워포인트가 없는 대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뭐가 잘못됐다, 틀렸다, 또 뭐 좀 의문이 간다 하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 제가 기꺼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 기본적인 철학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철학은, 교수로서 철학은 권위주의적인 거 하에서는 창조가 안 나온다.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연단에 서서 하는 것도 좀 쑥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좀 졸릴 정도로 좀 긴장을 푸시고 좀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졌긴 하지만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하고 중간중간에 이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시작할게요. 요새 미국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가끔 나옵니다. 대학을 뭐로 다니느냐, 이 완전히 돈만 많이 들고 가서 배워봤자 취직도 안 되고 뭐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특히 대학 무용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그 중에서 요새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넷 강좌가 많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서 인터넷 강좌 들으면 됐지, 또 뭐 가서 비싼 등록금 더 내고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여러분들 일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 중에 또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면 대학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대학에 오긴 왔지만 내가 대학 와서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도 좀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이 과연 뭐 때문에 내가 대학을 다니나, 대학이라는데 뭐 하는 데인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뭐 심각한 문제 가지고 1시간 이상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얘기하고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제가 대학 교수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대학 교수 해먹기 힘듭니다, 요새. 정말 이렇게 대학 교수 해먹기 힘든 때가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없는 게 없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강의 들어가서 저거 다 아는 건데, 어디서 인터넷 본 건데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도 사실은 교수 순환의 시대입니다, 요새가. 그럼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지금 대학이 어느 정도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사실상 뭐랄까 정체성 위기에 있다고 그럴까? 이런 단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정체성 위기에서 대학이 그렇다면 뭐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학은 이 사실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등학교만 나와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 뭘 가르치느냐?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를 이 해석하고 평가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런 평가 과정 속에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핵심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자기 나름대로 세울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길러주는 것이 저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자연과학이든 뭐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뭐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수나 또 교수가 학생과 인터랙트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팩트의 전달이 아니라 그 팩트를 가지고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대학의 핵심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55살 되면 퇴출 아닙니까? 이 기업에서도. 근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떠난 이유가, 여긴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좀 남아있으면 올해가 정년 퇴직하는 해입니다. 근데 미국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 퇴직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같이 늙은 사람도 받아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늙고 젊고 간에 그에 관계없이 뭐가 핵심이냐? 바로 늙으면은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그럼 기억력이 쇠퇴한 사람은 팩트 전달로 하게 되면 이미 기능 상태를 상실한 거죠. 그러면 나이가 먹대로 남아있는 건 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세상을 엮느냐? 어떻게 이 팩트와 팩트를 엮느냐? 여러분, 이따가 좀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 하나가, 이 사실은 공부한다 또는 뭐 코스를 택한다, 연구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형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띠고 장소와 시간과 딱 정해놓고 하고 그거 끝나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 교육의 문제로 봐서는 이 텔레비 볼 때 또는 연애할 때 뭐 밥 먹을 때 여기 아마 많은 분이 통학할 텐데, 기차 안이라든지 뭐 지하철 안이라든지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 이 현상을 느껴서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떠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뭐 신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읽었다, 또는 뭐 한국에 지금 이 미국의 어떤 미국 대환율, 한국 원화 환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런 팩트는 매일같이 아침에 여러분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느 한 뉴스를 듣고, 어느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듣고 또 이 버스간에서 뭐 방송을 듣고 나서 단 한 번 또는 한두 번이라도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하고 다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기로.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은 대학은 여러분들한테 연도를 가르치거나 무슨 이 사건을 가르치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대학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비판적인 시각. 비판적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기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 노력의 흔적,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족적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의 홍수가 된다 한들 제가 보기엔 대학에서밖에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 강좌를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에 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하는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는 장점이라는 것은 대학에는 없다. 제가 오래전에 알빈 토플러라는 사람과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빈 토플러 뭐 나이 먹어서 기억 못합니까? 근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알빈 토플러가 여러분이 알기에는 뭘로 기억합니까? 이 미래학자죠. 미래학자인데 이 미래학자가 제가 이제 그 점심을 먹어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볼 때 인터넷이 이렇게 자꾸 기술이 발달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뭘 예상합니까? 여러분 예상하기엔 미래는 그야말로 대학이 필요 없고 그야말로 집안에 앉아서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모든 공부하고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갖다가 이 기술 테크놀로지만 하는 이 미치광이로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기술혁명이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코틀랜드 아시죠? 스코틀랜드 요새 그 자치하다가 실패하는데 말이죠. 그 스코틀랜드 이 산업혁명의 중심지인데 그 산업혁명이 나고 나서 어느 스코틀랜드의 마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학이라는 건 점쟁이가 아니고 점쟁이 비슷한 게 아니고 그만큼 역사적인 기초를 아주 완벽하게 영어로 thorough하게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힘이 바로 이 사람의 미래학의 중심이었다.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양반 한 얘기가 대학, 특히 얼굴을 맞대고 하는 face to face, vis-a-vis 이 교육은 전혀 없어져도 안 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말이 좀 길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의 기본 기능은 바로 그런 데 있다. 즉, 이 팩트를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그 팩트를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학 퀴즈 재밌게 많이 보죠? 왜 재밌느냐?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완전히 그야말로 승부가 나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지식은 아닙니다. 지식은 그런 퀴즈적인 지식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느냐? 심리학의 가장 원칙적인 질문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서 여러분이 흔히 배운 게 뭡니까? 성악설, 성선설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악설, 성선설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성악설과 성선설을 통해서 세상이 뭐가 달리 보이느냐? 또 세상이 달리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제도가 나타나냐? 그 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따라서 이 기본 개념, 인간을 보는 기본 시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제도가 달라지고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런 그 지점까지 성선설, 성악설에서 이거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은 고등학교 수준이고 대학에 와서는 그렇다면 이 인간을 달리 본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간 사회와 정치와 경제에 모든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나까지 끌고 내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말씀은 좀 더 아마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또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그럼 미국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느냐? 한국 학생들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우선 간단한 걸 보면요. 교수 관계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교수와 학생 관계. 여러분 교수님들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들을 만나기 두렵습니까? 또는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내가 가정한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무관심입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히 대조를 시키자면은 미국에서 교수는 이용의 대상입니다. 한국의 교수는 인정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학생들은 교수를 갖다가 자기의 뭐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 미국 애들은 교수를 활용을 해서 뭔가 자기가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냐. 한국에서 그 턴페이퍼를 써라. 한국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와가지고 교수한테 보이면서 교수가 이걸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어떤 형태의 그런 이 방법이고, 이 미국식 그건 뭐냐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와가지고 나 모른다고 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선생을 살살 긁어내가지고 자기가 다 빼먹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 빼먹습니까? 빼먹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토론과 또 생각이 사고가 어떻게 발전하냐, 이런 거에 근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떤 기능적으로 뭔가 하나의 태스크를 갖다 끝낸다. 여기에 이 중점이 돼 있고, 또 교수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기를 보이고, 사실은 나는 압니다. 저는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교수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되게 욕 많이 합니다. 욕 많이 하고, 그야말로 뭐 지독한 욕도 많이 할 거예요. 별명도 있고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교수 앞에서는 왜 도전을 못 하는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서는 창조적인 게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오늘은 제가 이 농담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농담을 제가 많이 하는데, 처음 오는 학교가 돼가지고 또 농담했다고 쫓겨날까봐 내가 지금 이걸 못했는데, 그러나 나올지 몰라요. 언제. 그렇지만 제 말씀은 이렇게 속으로 거리감을 두지 말고 정면 도전하자. 그건 뭐냐? 마치도 학생들이 교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교수만큼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교수한테 무식한 걸 보이게 되면 창피하다거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수는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봉급을 받고 이 교단에 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를 만나는 걸 갖다 두려워서는 안 된다. 또 교수한테 자기가 모르는 것 갖다가 소위 표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울 바가 없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예컨대 이 한국에서는 뭐 교수를 만날 때 꼭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보다 못하면 선생님 날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 애들의 장점은 아예 모를 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언제 침묵하는가? 그리고 한국 사람은 언제 고개를 끄덕이는가? 영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어에 여러분 interesting이라는 얘기 있죠. interesting. 흥미있다. 그 interesting이라는 말이 이 함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interesting 이런 것도 있고, interesting. 이 인터넷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관심 표해줄 때 인터넷도 있고, 진짜 흥미있을 때 인터넷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여질까? 이게 과연 흥미로움을 자아낼까?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예 말도 안 하고 너무 좀 교수와의 관계도 소홀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아예 애서당 와가지고 딱 털어놓고 나 모른다. 그러면 전부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요. 제가 한국에 있다 미국 가니까 교수하기가 2배가 어려졌습니다. 왜냐면 전부 이거를 물론 그 친구들이 뭐 북한이나 한국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솔직하게 와서 하게 되니까 교수로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알아가는 과정을 교수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희열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교수님인데 그 희열을 좀 줘보세요. 그래서 좀 주저하지 말고 교수를 이용 대상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교수님들도 사실은 좀 그런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86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소련이 전공입니다, 원래. 소련. 아시죠, 여러분? 소련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있죠? 소련이 망해가지고 아무도 소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소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박사 논문 쓰는데 소련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저는 한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시민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자료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내 박사 논문 다 거짓말이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내 박사 논문 포기하고 박사 논문 새로 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 교수가 아까 말씀드린 교수는 다 아는 게 교수가 아닙니다. 박사가 모든 걸 이 넓은 박자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 말씀은 이 교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좀 자유롭게 좀 더 다가가는 또 교수님들도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학생들 갖다가 어코모데이트하는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안 맞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질문할 때요. 여러분 질문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질문할 때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example을 들어야 되죠. 사례. 근데 제가 아주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의 차이가 이 예를 드는데 차이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예를 드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으라고 그러면 예를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으로. 그건 예가 아니죠, 사실은. 인위적인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한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의 차이는 일상적으로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와 공부라는 것은 꼭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고시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거, 난 거기 좀 반대입니다. 아니, 변호사, 검사 된다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가 절에 들어가서 세상과 절하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제 생각은 일상화해야 된다. 관찰과 그것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인문과학 할 것 없이 관찰에 관해서는 일상화돼야 된다. 그야말로 데일리 베이스로 해야 되고 루틴화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 좀 사례 좀 들어봐 그러면 그때부터 한국 학생 당황합니다. 그만큼 좀 심하게 하면 넋을 놓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민하다는 게 무슨 긴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뭔가 민감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이 참고 자료가 머릿속에 얼마나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꼭 단순히 그게 무슨 이 턴페이퍼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도 실제 머리에 어느 정도 그런 입력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따라서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 일상적으로 오늘은 내가 뭘 관찰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소주를 먹어도 사실 그 정도 생각할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이가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큰 얘기 할 거 아니라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조금 이따 할까요? 네. 금방. 난 사실 혼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그다음 이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공동 작업의 문제입니다. 공동 작업.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일부러 그걸 서베이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입학생을 한 15년 가르쳤는데, 강의를 했었는데, 필수 과목으로 했었는데, 서베이를 몇 번 해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대학에 올 때까지, 고등학교까지 공동 작업을 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하거나 그냥 필요해서 그냥 그룹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지 공동 작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터랙트 하느냐, 상호 연관을 짓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미국 애들은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전부 그룹으로 조를 만들어 시키는데 보면은 벌써 딱 해서 그룹 이름 만들고 리더를 만들고 계속 토론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성적 평가할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그룹을 운영했냐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한국에 있어서 보면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룹이 일단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예 협조를 안 해가지고 아니 프리라이더가 돼가지고 공짜로 먹는 학생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그룹이 겉으로는 페이퍼를 내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가슴앓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와서 한국 문화가 또 쟤는 안 했다고 교수한테 와서 일러 바치도 뭐라고. 근데 미국 애들 일러 바칩니다. 얘는 우리 멤버 중에 안 했다고 와서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또 사회 나가기 이전에도 그렇고 결코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론입니다. 토론. 여러분 비판과 비난의 차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문화 보면 비판과 비난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오래 있다가 가서 그런지 미국에 가서 교수들 간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토론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저한테 와서 나 그에 가서 반대 엄청 했다 그래서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일단 딴 사람들과 토론할 때는 딴 사람 말을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자기와 공통된 부분이 어디까지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나가서 비판을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국 문화는 뭐냐면 비판이란 이름하에 그야말로 처음부터 달려드는 거죠.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그 다음에 조급한 나머지 상대방을 갖다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학생들 시킨 것 중 하나가 어느 한 논문과 책을 읽고 비판을 해와라. 그러면은 한국 학생들은 그거 안 된 것만 얘기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 그러나 미국 애들을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얻은 게 뭔가, 또 거기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가 더 생각해보면 뭔가, 또 거기서 더 발전시킬 것이 뭔가, 이런 식으로 이 논리를 전개시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이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 이거는 꼭 미국이라서라기보다 이건 제가 보면 미국이라서 난 문제보다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다. 따라서 이 비난성 비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거. 또 비판은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그 상대방에서 더 나가는 문제가 돼야 되지 상대방을 이해하기 전에 상대방을 까내리는 그것은 비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위한 거냐.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데서 끝내서 안 됩니다. 자기가 대안적인 사고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그래서 비판의 끝은 어디냐. 비판의 끝은 상대방과 자기의 차이점을 확연히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적인 자기 생각이 나올 때 그게 비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요새 세월호 사건도 나고 실컷 조건 여러 가지 좀 디프레싱하기도 하고 정말 안 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와보니까 양구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양쪽의 입장에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꼭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의 양 입장, 예컨대 가족에게 어떤 소위 기소권과 수사권을 준다는 그런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왜 차이가 나올까? 그 차이의 어떤 원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과연 여러분 텔레비나 신문 보면서 거기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디 속하나? 또는 제3의 어떤 방법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저는 한국 이 동양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책을 너무 신봉한다. 이게 대단히 문제라고 봅니다. 또 자기가 읽은 책을 완전 그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하다. 이것이 대단히 오히려 아까 얘기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다가 어렵게 한다고 봅니다. 또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말하고 싶어 한다. 그걸 너무 그냥 표현하고 싶어 하는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저는 이 책은 저도 책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만은 책은 그냥 책일 뿐이다. 그리고 책은 틀린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대개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신을 원망하죠. 이게 한국적입니다. 왜 책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책 틀린 거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책을 보게 되면 책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 믿지 마세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완전히 믿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비판적인 어떤 사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에 대해서 의존들 넘어가지 말고 또 책과 책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지 책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책을 어떻게 보고 다른 책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이 대학의 중요한 사명이지 혼자 집에서 독학해가지고 수천 읽어봤자 안 됩니다. 이게. 따라서 예를 들어 김대중 씨가 옥중에서 3,000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대학교에서 3,000권 읽은 거하고 옥중에서 읽은 3,000권은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아까 얘기한 백과사전적 지식은 많이 늘었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김대중 씨가 연결 못 시켰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숫자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또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책을 너무 믿는 칼처, 책을 너무 믿는 문화가 나는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고 이것은 또 우리나라에 현재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책이 너무 많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책방에 가보면 번역한 거 참 많이 보죠. 저는 이것도 좀 못마땅합니다. 사실은. 사실 그러니까 이따 좀 언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책은 번역이 잘 된 거는 좋습니다만 번역이 잘못된 걸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된다는 거죠. 번역이 잘못된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우스꽝소리로 이런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이건 심한 얘기지만 육회 있죠, 육회. 고기 육회. 그거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Six Meetings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게 돼가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많은 경우에 그리고 이 DVD 같은 거 이 자막을 볼 때 틀린 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번역서를 읽을 때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정도면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이 책의 잘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책 잘못된 게 많고 또 책 자체가 해석이 잘못된 것도 있고 이래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더 심하게 하면 이 책이 뭐가 문제가 있냐를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 플러스 이 책의 문제점이 뭐냐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하게 책을 읽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정신일도 하사불성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면담 오지 않습니까? 면담 오면은 얘기하다가 나가면서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학생이 완전히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왜냐? 세상에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신일도 하서 정신만 열심히 집중하면 된다. 정신이 집중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정신 집중하다 보면 졸리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럼 뭐냐? 그럼 정신일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전제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지. 근데 의지만 갖고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습니다. 많고, 따라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행적인 어떤 이런 지혜로운 말들, 이걸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이게 옳은 건가 모든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신일도 하사부성의 말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정신일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한데 이 전략 개념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데 여러분 한국 방송과 미국 방송을 아마 비교를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 같은 걸 비교해 보면 이 미국 방송에서 차지하는 국제 뉴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한국 방송을 보게 되면 국제 뉴스가 거의 그야말로 뭐 2류 정도로 취급이 되고 그리고 해설이 아주 그 수준이 상 떨어집니다. 이건 하나 예지만 이해를 왜 되냐면 여러분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전략을 구상하는 데서 한국적인 상황을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전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오는지 자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 요소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정신이 또 백날 해봤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근데 미국 애들도 지금 취직한 데서 야단입니다. 야단이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직한 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딱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중요한 거는 미국 애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 직장이란 것은 6번에서 14번 바뀐다.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 생각이 오늘 한 직장 제가 가지고 그냥 평생, 그건 문화 차이지 꼭 좋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 사회 구조가 또는 국제적인 여건이 더 이상 한 직장, 평생 직장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의 소스가 어디서 오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경우는 국제적인 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바깥에서 오는 힘 때문에 참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의 독재 개발 시절에는 그런 국내 시장이 그야말로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게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전략 개념이 중요하다.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데서 전략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략 개념이 없이는 아무리 정신일도 해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전략 개념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설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한하게 소위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멘토를 가지십시오. 멘토를 꼭 만들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수든 학교 밖이든 학교 아니든 멘토가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는데, 물론 미국에서 난 애입니다만 캄보디아인이었는데, 제가 그 학생의 멘토가 됐습니다. 예, 졸업을 하고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을 나오고 지금 캄보디아 돌아가서 상당히 중요한 인권 변호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도 이메일이 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야말로 아주 기쁩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는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 멘토라는 것이 멘토도 아니고 멘토면서 멘토 아니고 어떤 애매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사돈의 사촌의 동창 선후배 교수 등등 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매한 것보다도 분명하게 멘토를 만드시는 게 좋다는 걸 분명히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멘토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술 먹고 떠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연 술 먹고 집에 가서 공허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공허하고 뭔가 그야말로 애매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 불안의 공유를 위해서 그룹을 만나서 술 먹어봤자 해결되는 아무것도 없다. 소위 남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가지만, 아까 빠진 거라 말씀드렸는데, 한국 대학에서 가장 경계될 게 뭐냐. 대학교 1학년이 들어왔다고 해서 성인 취급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집을 떠나서 기숙사로 간다, 하숙생을 한다 할 때 부모들이 엄청난 신경을 쓰고 직접 가서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대학교 1학년생을 갖다가 성인 취급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 대학 들어갔다고 성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혼자 내팽개쳐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혼자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술을 먹어야 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위로되는 것처럼 술 마시지만 집에 가면은 대단히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학생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건강, 실제 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지컬리 대단히 그 허약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뭐냐?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갖다가 돌보지 않는 건데요.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결국 그 전략 개념을 가지고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하되 그러나 자기가 풀 수 없기 때문에 멘토를 가지고 멘토와 항상 그 인터랙트 하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인생 방향을 결국 그 점점 그 자기 이해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해나가야지 막연하게 하루가 가고 내일이 뭐가 될 것도 하고 또 세상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바뀌지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대외적인 어떤 그 변명과 또는 그 뭐랄까 자학을 가지고 해서는 곤란하겠다. 따라서 멘토를 가지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술 먹는 그 문화를 좀 비교해 보면 말이죠. 사실 여러분 술을 왜 먹습니까? 여러 이유에서 있겠죠. 실연도 하고 또 연애가 잘 돼도 먹고 안 돼도 먹고 뭐 공부가 안 돼도 먹고 잘 돼도 먹고 먹는 일은 많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술은 즐겨서 먹어야 됩니다. 술은 즐겨서 먹어야 됩니다. 술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그런 도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니 기분 나쁜데 언제 기분 좋을 때 뭐 술 먹으라는 얘기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쁜데 어떻게 술 안 먹느냐 그런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풀어야 됩니다. 미국 학생과 그 한국 학생의 차이가 바로 이 운동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 애들은 운동을 학교에서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국은 이 입시 경력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대학에 돌아와서는 또 술로 찌들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그 몸들이 좀 솔직히 말씀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대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미국 애들 보면 아주 스포츠를 갖다 하면서 맥주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그래서 재미있게 아주 서로가 즐거운 상황에서 지내는 걸 봅니다. 물론 미국 애들이라고 해서 뭐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포츠를 많이 해서 이 스포츠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긴장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모든 이 세상이 좀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운동을 벌써 한 30년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은 운동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강의하기 전에 이 운동을 합니다. 강의하는 날은 새벽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하면서 강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책상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시험 준비해보세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강력히, 여러분 그런 말씀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안 되니까 자꾸 디프레스가 되고, 이렇게 또 술 먹고 하면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스포츠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는 애정생활, 남녀관계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께 연애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연애를 안 해봐서는 안 되죠. 연애하고 다 좋은데 차이가 있는 것이, 물론 뭐 연애는 이 남녀관계는 복잡해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지만 얼핏 봐서 제 얘기를 이렇게 믿진 마세요. 근데 얼핏 봐서 이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 이 애정 관리가 남녀 관계 문제가 다른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도 그 연애가 중요하다는 이름하에 다른 영향을 받는데, 물론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상당히 뭐랄까 절제된 그런 그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한국도 물론 요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 한국 그 학생들 남녀 관계를 지금 전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하지
말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소한 이 남녀 관계에서 서로가 시너지를 얻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 이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여학생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서로가 여유를 갖고 해도 불안할 거 없어요. 이 남자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불안할 거 없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녀 관계가 자기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 영향을 주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난 그리고 재밌는 게 한국 사회 전체 그런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는 지금 재밌는 게 그 꿈을 엄청 크게 꾸더라고요. 근데 꿈에 맞는 실력은 별로 안 갖고 면서 꿈만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애도 말이죠. 서로 꿈만 주다가 실력이 안 하면 연애가 깨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꿈과 그 실력을 동시에 같이 서로 배양해가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너무 소위 빠지는, 탐닉하는, 인덜즈하는 그런 어떤 이 남녀 관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그 문제고, 간단히 말씀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남자들이 20대에 이런 이 대여성 관계를 어떻게 조절했냐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할 겁니다. 이건 제가 감히 예견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뭐랄까 정상적으로 허되 그러나 항상 초점이 있는 그런 남녀 관계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떤 이 사람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지루하게 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일단 여러분 질문이나 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이것이 미국과 한국 학생들에도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 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 불안을 견디는 그런 쿠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안정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이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쿠션이 약해서 이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좀 초조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미국 학생들은 이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2008년에 여러분 금융이 났을 때, 제가 놀란 거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기색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게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형성된 그야말로 이 기저에 숨어 있는 낙관론. 이 낙관주의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지금 젊은 학생들이 좀 더 그야말로 너무 그 환경에 좀 찌들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 다만 이런 막연한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 대학에 와서 여러 분야를 소위 시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 자기가 전공이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전공이 자기가 꼭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러 제가 이 행정고시 한 거를 벌써 40년 전에 한 걸 갖다가 얘기를 하라고 한 이유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한번 성취한 걸 갖다가 고집해서 그걸 계속 붙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냥 그걸 끝장을 보려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자기가 뭔가 싫고 또는 더 좋은 게 있을 때는 과감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또는 뭔가 성취를 갖다가 버린다는 그 개념은 아주 약하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뭐가 안 맞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거 찾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 있으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서 공부가 뭔가 보입니다. 이제서. 그래서 오래 살아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딴 사람들이 날 보고 박사를 늦게 끝났냐고 그래서 난 당신들보다 5년 오래 산다. 그래서 내가 좀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100세까지 삽니다.
백사인데 뭐가 그렇게 초조합니까? 따라서 과감히 버리고 뭔가 좀 미진한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내가 이거 불안하니까 좀 취직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건지 과연 내가 진작에 좋아하고 있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하루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버릴 때 빨리 버리고 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동력, 이 기동력이 좀 한국 학생 젊은이들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뻔합니다. 자꾸 주변의 압력이 강하고 상대적인 평가에 강하고 딴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초조해지고 이러니까 쉽게 안 놓는 거죠. 당연히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럴 거 없고 오히려 이 자기가 진정에 좋아하는 걸 찾는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찾을 때는 그것이 그야말로 융성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 얘기는 그런 이 어렵고 그 불확실한 이런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런 대응 방식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뭐 어수선하게 됐는데 이 파워포인트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저도 파워포인트 내 준비한 거 기억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차이를 뭐 이렇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디가 낫다 못하다 이런 걸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를 갖다 스스로 깨닫는 하나의 레퍼런스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비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더 수정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제 경우 아까 얘기하면 저희가 뭐 미국 회사에 가서 가르친 그것도 짧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이 타이틀 이렇게 스피치의 어떤 추진상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의 차이점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사귀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제대로 한 거죠? 시간 맞춘 겁니까? 더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